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사실은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정보화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는 묻지마 투자도 많이 했고요. 부동산 묻지마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와 지식을 모르고는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세상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어떤 지식과 어떤 노하우가 없이는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요, 또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못해서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손실을 내기도 합니다. 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가 돼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뭐 보상을 받을 때 현금 보상도 있고 채권 보상도 있는데, 그런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세상은요, 전문가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러한 사기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좀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이야기인데요. 그런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결론은 좋은 빌라를 사는 노하우. 주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 구성원이죠.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대주는 보통 아버지가 되겠고, 또 어머니와 자녀들은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즉 가족 구성원이 그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 주택이 바로 단독주택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주택법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나옵니다. 이 단독주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단독주택,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은요, 이거는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과 직장인들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입니다. 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실, 2호실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요,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은 제외하고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지하층은 층수로 보지 않고 지하층은 제외되고 3계층 이하라는 건 포함이니까 3계층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다중주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라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역시 이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되고요.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3계층 이하. 그런데 1층에는 전부가 필로티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층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아닌 부분은 주택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로티는 주차장하고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층수로 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3계층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거의 200평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지만 김 씨도 살고 이 씨도 살고 박 씨도 살고 여러 이런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을 것. 이런 것들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어요. 단독 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공간입니다. 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그런 정부 관리들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집이 바로 공간이 되겠죠. 뭐 국무총리 공간이라든가 또 뭐 군단장 뭐 공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부 고위 관리들이 주택으로 쓰는 것이 바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단독주택이 되겠고요. 그러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공동주택은 건축물에 뭐가 있어요? 벽이 있고 또 복도도 있고 뭐 계단도 있고 그 밖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여러 세대가 사는데 수십 세대가 사는데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뭐 1동, 아파트는 보통 1동이라고 하잖아요. 단독주택은 한 개의 주택을 1구의 주택이라고 하고요.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은 아파트 한 동, 뭐 101동, 102동 그러잖아요. 1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바로 공동주택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입니다. 여러분,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띄워보면 거기에 연립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의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바닥면적 합계로 계산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 이하인데요. 외형에서 보게 되면 건물이 5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1층은 주차장 필로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하는 건 사실은 2층, 3층, 4층, 5층이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5층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2층, 3층, 4층, 5층이고 1층은 주차장, 필로티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4계층 이하인 주택이 연립주택이 되겠고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이 4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달라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숙사는 학교라든가 공장 등의 학생, 학교는 학생이고 또 공장에서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이지요. 또 한 개 동의 건물 안에서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것. 학생복지주택도 기숙사가 되겠죠. 뭐 대학에 가면 다 기숙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가 공동주택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1339만 호가 있습니다. 1339만 호가 공동주택인데 그 중에 아파트는 1073만 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266만 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연립주택과 다세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도 아파트를 못 들어가니까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립주택과 다세대를 그냥 우리 실무상으로 빌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나 빌라라는 용어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안 나옵니다. 좋은 빌라를 사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빌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보통 빌라 하게 되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의미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을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100만 인구 중에 92%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 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형 주택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원룸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원룸형 주택은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역시 원룸형 주택도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따로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요즘은 지하를 세대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원룸형 주택이 되겠고요.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 되겠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빌라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 빌라는요, 1980년 중반부터 만들어진 게 1세대 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1세대 그 빌라는 반지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뭐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반지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빨간 벽돌로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반지하도 있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것들이 1세대 빌라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빌라가 오래됐잖아요. 80년 중반이니까 3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빌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면 몰라도 사실은 가격이 많이 안 나갑니다. 자, 2세대 빌라는요, 빨간 벽돌 대신에 드라이비트로 바꿨습니다. 드라이비트.
그러니까 드라이비티는 하나의 외장재 일종인데요. 요즘은 드라이비티를 많이 안 씁니다. 예, 불에 그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인기가 없고요. 3세대부터는 반지하가 없어졌죠. 3세대 빌라는 반지하가 없어지고 1층에 필로티입니다. 주차시설로 된 것이 바로 필로티가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주거 목적으로 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는 다 1층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세대 빌라인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요즘 짓는 4세대 빌라는 1층에 필로티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2층, 3층, 4층, 5층인데 이제는 뭐가 있느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편리해졌으니까. 사실은 그 연립이라 하고 다세대라 하더라도 5층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5층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라든가 또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빌라를 살 때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없는 건 3세대 빌라가 되겠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대부분 4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세대 빌라가 좀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그래도 역시 4세대 빌라로 가야 주거 환경도 편리하지만 매도할 때 쉽게 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고요.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4세대 빌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훗날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빌라는 빌라라 하더라도 다세대가 되었던 연립주택이 되었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연립주택이 좋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빌라 같은 거는 가격도 싸지만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또 임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1세대 빌라들이 많은데 반지하 같은 경우는 특히 거래도 안 되고요. 임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거 환경이 생활이 높아졌잖아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과연 될까요? 요즘 그 김동수 유튜브 구독자들로부터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을 시작으로 말해서 강남 전체 특히 강북 지역 일부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조금 확산되다가 정부가 지금 아파트 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춤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분쟁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에 좀 도움을 청했잖아요.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데 아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재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한일 간의 반도체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기획재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경제 성장률 올해 2.4%나 5%가 될 것이다. 하향 조정했는데 지난 18일 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이 2.2%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1사분기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죠. 2사분기도 1%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달성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일본과 한국의 그런 반도체 분쟁으로 경제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찌 한국의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면 한국의 부동산 전망은 지금 다운턴입니다. 지금 하락을 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는 복합적인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시켰다 하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나홀로 상승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펀더멘털과 괴리된 이상현상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해드리는 정보는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